자, 저 앞에서 제가 전 시간에 잠시 얘기했던 이제 화공 섬유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법을 다 말씀드렸고, 제가 우선은 오늘 아까 저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제 화공에서 중요한 부분, 이제 저희가 단위 조작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무차원수인데, 오늘 무차원수까지 과연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그것까지 설명하고 제가 끝낼 거고, 우선은 제가 그것보다 우선 여기 계신 분들 좀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뭐냐면, 우리가 화공섬유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좀 공부하는 패턴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화공기사를 왜 따야 되냐? 기사가 솔직히 뭐 꼭 필요한 건 아닌가, 선생님 되시는데. 근데 이 화공기사가 나름대로 쓸모가 있기 때문에 한번 준비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공기사가 왜 중요한지, 이제 화공기사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객관식 시험이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객관식을 풀기 위해서는 이론 정리가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화공기사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이제 화공섬유의 어떤 그 문제라든지 그 출제 방향에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화공섬유 시험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만약 안 본다, 시험 보고 공지가 안 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 제가 보기에는 그 시간에 이제 공무원이냐 또는 뭐 공사나 뭐 이런 데도 시험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선은 화공기사를 한번 기본적으로 우선 준비를 한 다음에 이 화공기사 준비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화공섬유를 같이 좀 준비를 하시면은 이제 나름대로, 왜냐면 근데 만약에 TO가 안 났다, 이 TO가 만약에 안 나오면은 결국은 이 화공섬유의 TO가 안 났을 때는 이때까지 공부한 게 물거품으로 가는데,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공무원 시험을 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한다기보다는 공무원 시험을 그냥 가볍게 보시면서 나름대로 시험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공무원 시험에는 국가직 시험이 있고, 국가직이 한 2월 달 정도에 보는데 2월에서 3월, 그 다음에 지방직이 3월에서 한 5월 정도 보고, 3월에서 5월 정도, 그 다음에 서울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8월 정도 봅니다. 그 다음에 또 국가직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건 9급이고 이제 국가직 7급 시험도 한번 이렇게 응시하면서 이 공부했던 패턴을 아까우니까 이 시간에도 한번 활용을 해서 국어, 영어, 국사가 있는데 뭐 그걸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름대로 국어, 영어, 국사 패턴을 좀 준비하셔도 좋고, 그래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여기다가 한번 접목시켜서 다시 한번 자기가 공부한 부분에 이걸 나중에 향후 어떻게 쓸지를 한 번 더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너무 아까운 시간에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 꼭 그 화공섬유 선생님만 보는 것보다는 약간 이런 다른 분야의 시험도 보면서 감을 익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화공기사는 여기서 또 필답형 있고 필기시험과 그 다음에 실기가 있는데, 이 실기 중에서 특히 이 필답형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 필답형 시험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 어떤 그 주관식 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 대신 여기 필답형은 약간 단조 위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단위 조작 위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염두해서 한번 정리하시면은 아마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제가 우선 서두에 좀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가볍게 제가 앞 시간에도 말을 드렸지만 전 시간에 말했듯이 우리가 화공 분야, 섬유, 화공이 너무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이론 정리를 반드시 해갖고 오셔야지만 이 실강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이제 좀 아까 제가 노트도 하나 보여드렸죠? 이 노트 활용법 뭐 이런 것들은 실강에서 제가 좀 이따가 여기다 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어떤 이건 삶의 흔적이죠, 그죠? 열심히 했다는 흔적. 근데 이 흔적 노트 하나가 있으면 나중에 내가 어떤 시험을 보던 그 다른 책보다 가장 값비싼 책이 바로 이 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상당히 뿌듯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이런 공부 방법, 이 공부 방법 여기 이 전략이 있는데, 제가 요건 PDF로 해서 저희 파일로 뭐 티치스파 저희 강의 자료실로 올려놓고 아니면 화공에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있다라는 거 여기 보면 쭉 설명 있고, 화공기사 공부 방법도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가 또 뭐냐면 제가 화공섬유 문제풀이를 쭉 해놨는데 1번부터 12번은 공업교육론,
공교고 그 다음에 13번부터 있는데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 2011년도 문제는 약간 수능형 위주의 어떤 7급 위주의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7급보다는 약간 사고력을 요했고 딱 달달달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었고 나름대로의 어떤 기본 패턴에서 근데 눈으로도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섞여서 나왔다라는 걸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제가 문제 풀이는 다 해놨으니까 참고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랑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강의로 말했던 단위 조작, 유체에서 필요한 부분을 쫙 찍어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올려드려서 한번 보시면 아 유체 역학에서는 이 부분, 열 전달에서는 이 부분, 물질 전달에서는 이 부분. 그래서 단위 조작이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이 시간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수업할 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진짜 본 수업에 들어갈 때 이 무차원수라는 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무차원수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여기 지금 오늘 그냥 아 이론 공부를 처음부터 하겠다고 오신 분들은 그냥 받아들이시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아 내가 이 앞에 있는 강사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늘은 그냥 한번 아 이렇게 적용하는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자 오늘 여기서 할 거는 이제 무차원수가 있습니다. 무차원수 쉽게 얘기해서 무차원수 차원이 없다라는 얘기고 디멘전에서 단위가 다 지어진다는 얘기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차원수 중에 우선 첫 번째 유체역학에서 나오는 무차원수가 있는데 자 유체역학에서 딱 두 가지 정도 우선 첫 번째 뭐냐 제일 많이 나오는 레이놀즈가 있죠. 그죠? 자 레이놀즈는 뭐다 유체의 흐름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무차원수죠. 그죠? 무차원수라는 거는 측정 가능한 그 파라미터를 가지고 어떤 수로 표시해서 물질의 어떤 상태, 흐름의 상태, 이런 상태들을 표시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우리는 무차원수라고 얘기하죠. 그죠? 레이놀즈는 뭐냐면 뮤의 얼마? D, 로, U, 바가 되겠죠. 그죠? 점도, 절대점도, 직경, 밀도, 평균 속도. 자, 우리가 요거는 또 다시 어떻게 되냐면 로의 얼마? 절대점도 뮤의 얼마? DU 바로 표시하고 요거는 다시 우리가 앞에서 배우겠지만 이걸 뭐라 그런다? 절대점도죠. 이거 뭐죠? 뷰. 동점도라고 하고 이걸 뭐라 그런다? DU 바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다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속도에다가 평균 속도에다가 밀도 곱하면 이걸 뭐라 그러냐? 우리는 이거를 질량 플럭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질량 플럭스. 그래서 이 플럭스라는 개념, 이제 앞으로 이 플럭스라는 개념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 플럭스의 개념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물질의 양이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면적당, 자 면적당 어떤 시간당 어떤 물질의 양으로서 또는 센티미터 제곱 세크의 어떤 양 이게 만약에 킬로그램이면 뭐다? 이건 매스 플럭스. 이거는 매스 플럭스가 되고 킬로그램일 때. 근데 만약에 이게 킬로칼로리가 된다? 그럼 뭐다? 이건 히트 플럭스가 되겠죠. 히트 플럭스가 되고 만약에 킬로칼로리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건 킬로몰이다. 몰일 때는 이거는 우리가 몰 플럭스가 됩니다. 몰 플럭스. 그래서 그 플럭스의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이 플럭스의 개념은 이제 유체역학, 열전달, 물질전달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용어다라는 거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자 요거는 뭐냐 자 여기서 이 점도의 개념 이 점도의 개념 나중에 이해하시겠지만 이 점도의 개념은 나중에 유체역학에서 벽 전단 이 전단의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 전단에서 자 이걸 땡기죠. 이쪽으로 밀면 이쪽으로 뭐가 생긴다? 작용 반작용에서 F가 뭐냐? 반작용이 생기죠. 그죠? 근데 이 힘은 뭐에 비례하더라? 아, 이 면적에 비례하고 이게 이를 밀리니까 뭐 속도 변화가 생기겠죠? DU. 이게 길이가 어떻게 된다? 길이가 변하죠. 틀어지면서 변형하면서 이 길이가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뭐냐면 dy분의 du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런다? 속도 변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일 때 자, 이 힘은 이 변형률이 크면 클수록 힘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면적이 크면 클수록 힘이 많이 들었다는 거기 때문에 이 비례식을 우리가 등식으로 성립하기 위해 F는 어떻게 된다? 자, A에 얼마? dy, du라고 쓰면서 비례식을 등식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더라? 비례상수가 들어가라. 이 비례상수를 뭐라 그런다? 뮤라고 하고 우리는 이걸 칭하기에 뭐라고 했나? 절대점도라고 얘기를 한다. 또는 절대점도 또는 그냥 점도라고 또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점도의 종류에 절대점도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뭐다? 이거를
로우로 그냥 이 점도를 밀도로 나눴을 때 우리 이걸 뭐라고 한다? 동점도라고 얘기하더라. 그 다음에 뭐다? 비점. 액체일 때는 물, 기체일 땐 공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점도의 비를 표현한 걸 비점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 절대점도 뮤의 단위, 포이즈 단위 되죠. 새로운 단위가 나와요. 여기 센티미터 세크에 뭐 어떤 킬로그램 뭐 이런 새로운 단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점도에서 단위, 이 동점도는 단위가 어떻게 나오냐면 센티미터 제곱 퍼 세크 이렇게 돼요. 세크. 자, 시간당 어떤 면적이 되죠. 그죠? 이걸 뭐라고 한다? 동점. 이 단위를 우리는 그래서 스톡스가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동점도 단위 비율은 뭐랑 같더라? 열 확산계수 알파 동점도 DG와의 뭐와 같다? 다 단위가 같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 제가 지금 문제 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항상 공부하실 때는 염두를 하시고, 자, 레이놀즈 또, 자, 항상 무차원수는 이 식은 다 외우셔야 되고, 이걸 다 약분하면 이제 단위가 없는 게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 또 그 다음에 이거 뭐냐? 항상 무차원수는 정리를 한 다음에 뭐다? 이제 물리적 의미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뭐다? 이거는 자, 여기는 점성력분에, 끈적끈적한 점성력분에 뭐가 되더라?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관성력이 되더라. 이렇게 해서 물리적 의미 쓰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 레이놀즈에 대한 문제 무지 잘 나오고, 레이놀즈 왜 중요하냐? 우리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고 물질의 흐름에서도 나오지만, 우리가 레이놀즈, 상식적으로 레이놀즈는 어떻게 하냐면, 레이놀즈가 2100이냐, 또는 4000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 물질의 흐름을 결정하죠. 라미나 플로우인 측류가 되고, 이게 뭐가 되더라? 난류가 되고, 터블런트 플로우가 되고, 여기 뭐가 되더라? 전이 영역이 되더라.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물질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레이놀즈를 활용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레이놀즈는 나중에 뭐 너셀 넘버라든지, 너셀 넘버 펑션의 레이놀즈의 플란트 넘버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 쉐르드 넘버의 뭐다 펑션의 레이놀즈의 슈미트 넘버 이런 데서도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이런 부분이 레이놀즈에서 쓴다. 무차원수 레이놀즈 시험 문제 딱 나오면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유체역학,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체역학. 자, 유체역학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이 무차원수는 유체역학과 어디냐면 분체 조작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CD라는 놈이 있습니다. CD. 우리 이거 뭐라고 하냐? 학력계수라고 합니다. 학력계수. 참고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레이놀즈 아주 즉각적인 관계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고, CD 학력계수와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F라는 걸 쓰는데, 이 F는 어디서 나오냐면 패닝의 마차의 계수가 된다. 패닝이라는 마차의 계수. 자, 이거 어디 나오냐? 유체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패닝의 마차의 계수 두 가지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학력계수라는 건 뭐냐면, 유체가 우리가 학력을 정의할 때 뭐냐면 유체가 고체하는 힘. 그러니까 유체가 예를 들어 비행기가, 학력이라는 거 비행기가 왜 이렇게 생겼고 비행기 이렇게 안 생겼죠. 그죠? 비행기가 이렇게 생긴 이유에 되는 건 뭐냐면 이 유체가 고체하는 힘인데, 이렇게 되면 저항이 커지죠. 이렇게 되면 저항받는 면적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덜 들어서 비행기 꼬리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력계수가 뭔지, 이 마차의 계수가 뭔지를 간단하게 좀 쓸 필요가 있는데, 자, 이거 모르시는 분들 그냥, 자, 학력계수는 우리가 CD 어떻게 하냐? 자, 단위 면적당, 투영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로우의 요 2분의 1 MV제곱, 로우의 2분의 1 U제곱, 2분의 MV제곱 운동에너지 되죠?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쓰면은, 자, 운동에너지 턴분의, 자, 요거 뭐냐면 압력 단위가 됩니다. 압력 에너지 단위이기 때문에 에너지 단위 약분되면서 무차원수가 되더라. 이거보다 운동에너지 됩니다. 이쪽. 그 다음 이거 뭐 되더라? 압력 에너지 됩니다. 압력 에너지. 그래서 CD 값을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운동에너지라는 건 다시 말하면 여기 속도도, 이걸 속도두에다가 2분의 1 MV제임 속도두에다가 뭐 곱하더라? 밀도 곱했죠. 그죠? 그 다음 압력에너지는 딱 보면 이걸 뭐라 그런다? 전단 응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응력. 자, 이거를 좀 배웠으면 이제 아는데 단위면적 누르는 힘, 전단 응력, 이걸 파워라고도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단위가 뭐냐면 무차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확인을 좀 할 필요 없고, 이 학력계수는 우리가 나중에 참고로 좀 아셔야 되는데, 이 학력계수, 이 CD라는 놈 어디서 나오냐면, 이거는 뭐에 대한 함수냐면 펑션에 뭐다? 펑션이. 자, 요거 좀 잘못 썼는데, 이게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값이, 여기서 CD 값이 어떻게 되냐면, 자, 뭐에 대한 함수더라? 뭐다? 레이놀즈에 대한 함수더라. 형상비. 이 레이놀즈와 이 형상비의 관계로서 우리는 CD 값이 결정된다라는 거. 요거를 좀 어느 정도 아시고, 그래서 여기에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왜 중요하냐?
측류일대가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측류일대 이 CD 값은 어떤 일정한 수를 가는데 그게 뭐다? 레이놀즈 얼마더라? 24. 요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전역 영역이나 난류일대는 실험식에 의해서 구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CD 값, 이 학력계수 CD 값 이렇게 좀 참고로 알고, 그 다음에 CD 값이 또 왜 중요한지 제가 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왜냐면 아마 국가직 시험 문제에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이 CD 값을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이 학력계수 CD랑 같이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반드시 이 학력을 구하라는 문제에 잘 나옵니다. 학력. 그 CD와 학력의 관계를 좀 정리해. CD라는 문제 나오면 이렇게 되는데, 이 학력이라는 거 어떻게 구하냐면, 자, 우선은 제가 요 CD와 요거의 요거와 요거의 관계, 즉 요거와 요거의 관계를 물어보는 요 패턴에서 우리가 뭘 하나 아셔야 되냐면, 만약에 이게 형상이 9일 때, 자, 형상이 아까 CD에서 형상이 어떤 9일 때, 9가 만약에 이 고체가 유체의 어떤 저항을 받으면서 내릴 때 그 힘은 어떻게 구하는지 우리가 구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때 레이놀즈가, 이 형상비에 의한 레이놀즈가 1보다 무한히 작으면 이때 학력 FD는 어떻게 구하냐? 자, 3파이에 뮤에 U에 얼마가 구한다? DP로 구합니다. DP. 요게 식이 됩니다. 예전에 요게 시험 문제 나왔다는 거 하나 말씀드릴 수 있고, 그때 CD 값은, 이때 레이놀즈가 이렇게 작을 때 CD 값은 얼마더라? 레이놀즈의 얼마? 24가 되더라.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뭘 주냐면 레이놀즈 값을 줬을 때, 레이놀즈 값을 준다든지 아니면 CD 값을 하나 딱 주고 나서, 이게 뭐 레이놀즈 구할 수 있죠. 그럼 레이놀즈를 구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안에 레이놀즈 안에는 지금 요 값이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CD와 그 다음에 학력이랑 레이놀즈를 가지고 어떻게 구해야 할지, 문제가 레이놀즈 구하라 아니면 속도 구하라 점도 구하라 얼마든지 출제가 된다라는 거 제가 미리 요 패턴에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직 시험 문제를 한번 보시면 요 문제가 아마 출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인 한번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레이놀즈가 형상비가 1보다 클 때는 우리가 CD 값은 어떻게 되더라? 레이놀즈의 24보다 크더라. 그 다음에 이때 레이놀즈가, 이 형상비에 의한 레이놀즈가 만약에 10의 3승에서 10의 5승일 경우에는 우리가 CD 값은 얼마가 되더라? 0.4가 됩니다. 0.4에서 얼마? 0.4에서 0.45가 되더라. 그 다음에 레이놀즈가 30만 정도 됐을 때, 약 한 30만이 됐을 때는, 이 30만이 됐을 때 CD 값은 얼마가 되더라? 0.1이 되더라. 요 정도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CD를 나왔을 때 외우셔야 될 내용들,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얘기합니다. CD 나왔다? 학력계수더라. CD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운동에너지분의 압력에너지. 단위 없다? 무차원이더라. 자, 어디서 쓴다? 학력, 분체 조작에서 쓰이구나. 근데 내가 유체에서 얘기한 거는 레이놀즈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했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저기다가 하나 또 써놨는데, 항상 CD가 나오면 요 F값, 요 F를 우리 뭐라고 그러더라? 패닝의 마찰 계수라고 합니다. 이거 마찰 계수. 무지 중요합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패닝의 마찰 계수. 패닝. 자, 이 패닝의 마찰 계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유체의 마찰 손실을 구할 때는 우리가 고등 직관에서는 달시의 방정식을 이용한다든지 하겐포이즈식, 측류일 때 특히 하겐포이즈식을 이용하고 패닝식에서 측류건 난류건 다 이용할 수 있죠. 그때 나오는 무차원수가 요건데, 요 형태도 요 F값이 어떻게 되냐면, 자, 전달능력 파우 W에 로우의 U0의 얼마? 2분의 1 제곱이더라. 자, 요 의미가 뭐냐? 요게 전달능력 파우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다? 압력다. 단위 면적당 누르님. 우리가 유체 1단원에서 맨 처음 배울 때 이제 이 개념 설명이 되는데, 그거 이해하신다 그러면 요것도 똑같이 뭐다? 무차원이 되더라. 이거는 뭐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동에너지분의 압력에너지분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패닝의 마찰계수 이 F도 왜 중요하냐? 시험 문제에서 뭐지? 패닝의 마찰계수 주고 특히 측류일 때 요것도 마찬가지 뭐다? 이 패닝의 마찰계수. 이 마찰계수는 뭐의 함수냐면, 이 마찰계수는 레이놀즈와 뭐다? 조도. 자, 요 조도라는 건 거칠기 함수입니다. 거칠기. 어떤 물체의 표면이 거칠기. 이 거칠기의 함수로서 우리는 뭘 이용한다?
패닝의 마찰 계수를 구할 수 있다. 이거는 펑션이라는 얘기고, 그때 마찰 계수는 레이놀즈와 이거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되는데, 특히 측류일 때는 간단하게 어떤 일정한 형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 식이 어떻게 나오냐? 이때 측류일 때 F는 어떻게 한다? 레이놀즈 분의 16으로 구하게 됩니다. 레이놀즈 분의 16. 패닝의 마찰 계수 레이놀즈 분의 16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닝의 마찰 계수, 나중에 이 패닝의 마찰 계수는 무지 중요합니다. 그 뭐냐면 컬번식이라든지 이런 열 전달이랑 가까운 저 무차원수에서도 컬번 인자에서도 F값도 나오고, 그래서 레이놀즈의 16, 레이놀즈의 24. 그래서 레이놀즈에 대한 유체역학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부분이 된다라는 거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레이놀드, 자, 유체역학에서는 딱 이 정도만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설명드리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열전달입니다. 열전달. 자, 열전달에서는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열전달 포인트 정확하게 잡으셔야 되는 게, 열전달은 우리가, 자, 이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되냐면, 두 번째가 이제 열전달이 됩니다. 이 열전달은 두 가지 상태가 됩니다라는. 이게 뭐냐면, 히트 프렌스, 이거는 우리가 비정상 상태라는 얘기 아시죠? 그죠? 여기 왜냐하면 화원과 나오셨는데 정상 상태, 공대에서 정상 상태가 뭐고 비정상 상태 모르면 안 되시죠. 그죠? 정상 상태가 뭐고 비정상 상태가 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비정상 상태라는 건 시간에 따라서 물질의 변화량이 있는 상태를, 시간에 따라서 어떤 물질의 변화량이 있다? 비정상. 시간에 따라서도 항상 일정한 거는 정상 상태죠. 스테이트 상태, 난 스테이트 상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뭐냐면 비정상. 자, 여기서 나오는 게 첫 번째가 뭐더라? 비정상 상태. 자, 비정상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무차원수 딱 몇 개더라? 2개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푸리에수가라는 FO라는 식인데, 자, 요거 어떻게 되냐면 RM 제곱에 알파의 얼마? T 이렇게 됩니다. 요거. 자, 요거 보시면, 자, 여기서, 자, 요거,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모르시면 외우십시오. 이거 뭐냐면 무차원수, 비정상 상태에서 나오는 무차원수인데, 자, 이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거리 RM에 걸쳐 저장되는 열이 되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비정상 상태라는 건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인풋, 아웃풋이 같은 상태가 바로 뭐다? 정상 상태인데, 이 비정상 상태라는 거는 들어갔는데 그 열이 나가지 않고 그냥 계속 있는 거죠. 그죠? 멈춰서 저장되는 이런 상태가 비정상 상태인데, 요거 분에 우리가 뭐다? 거리 RM에 M을 통해 뭐다? 전도되는 열이다. 요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고신의 책 정리하기, 화학공학 일반 수업을 하면서 제가 또 좀 더 깊게 얘기하는데, 자, 요거는, 자, 우선은 비정상 상태, 무차원수가 뭐가 있더라? 프리수가 있는데, 프리수라는 거 FO수라고 있는데, 요걸 갖다가 뭐냐면, 요 알파라는 개념이 여기서 무지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동점도 얘기했죠. 이 알파라는 건 뭐다? 열 확산계수로서 로우의 CP의 얼마다? K라는 값으로 이거를 쓸 수 있는데, 이 열 확산계수는 뭐다? 단위가 센티메타 제곱 퍼 세크 되죠. 그죠? 이거 뭐라 그런다? 아까 앞에서 스톡스 단위라고 얘기해놨죠. 그죠? 이 스톡스 단위는 동점도 단위와 같다고 그랬죠? 또 뷰의 단위와 같고 DG와의 관계와 같더라. 요렇게 나오죠. 근데 내가 만약에 시험 문제를 딱 내는 사람이면, 자, 알파, 그 다음에 CD, 그 다음에 뷰, 그 다음 DG 이렇게 놓고, 다음 중 성질이 다른 거 하나 골라라 하면 딱 시험 문제 뭘까요? 이걸까요? 어떤 거? 자, 몇 번? 1번이 되겠죠. 그죠? 나머지는 단위가 다 있어요. 단위가 다 있지만, 이거는 뭐더라? 무차원수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시험 문제 화공기사나 이런 데서 공무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한번 익혀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얘기했고, 이 열 확산계수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 열 확산계수 단위가 로우의 CP, 정합비열분의 열전도도 하면 단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요것도 마찬가지. 요거 항상 우리가 프리 넘버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요 F의 특성 같은 거 특성을 정리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 다음 시간에 요건 진짜 본 수업에서 만약 프리 넘버가 예를 들어서 1보다 크거나 같다. 프리 넘버가 약한 1에 가깝다. 프리 넘버가 1보다 무한히 작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될 수 있죠. 이때 각각의 특성들을 갖다가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요거는 그래서 프리 넘버라는 게 있다. 아, 비정상 상태에는 저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프리 넘버가 아니고 그 다음 뭐다? 그 다음 비오트 넘버라는 게 있습니다. 비오트. 비정상 상태에서 나오는 무차원수 두 개다. F5, 그 다음에 비오트 넘버. 자, 비오트 넘버 뭐냐면 K의 열전도분의 A의 HV가 됩니다. 면적에다 부피라는 길이 되죠. 우리 이 길이를 갖다 뭐라고 한다? 특성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특성 길이. 이 특성 길이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자, 요거 정리하면 뭐더라? K의 HL이 되죠. 그죠? 자, 요거 정리하면 뭐다? K보다 비정상 상태에서 뭐다? 열전도가 됩니다. 비정상 상태에서 우선 비정상 상태는 빼고 이건 뭐다? 전도 열전달. 전도 열전달분의 물리적 의미가 뭐더라? H가 대류, 즉 열전달 개수죠. 뭐다? 대류 열전달이 된다. 대류 열전달. 요런 관계가 있다라는 걸 좀 정리해 놓고 자,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요런 거에 대한 비오트 넘버 같은 경우에 특성 같은 경우는 제가 본 수업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비정상 상태는 두 가지가 있고 요거의 특성들, 비오트 넘버의 특성, 그 다음에 이 비오트 넘버와 이제 향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 너셀 넘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너셀 넘버. 이 너셀 넘버의 어떤 관계, 요거의 어떤 관계성을 좀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비정상 상태에서의 의미를 물어보지만 정상 상태에서는 뭘로 물어본다? 우리는 너셀이라는 의미로 이제 이 의미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보고 제가 이 비오트 넘버의 특성 같은 거는 나중에 진짜 본 수업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보다는 이제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이 아니고 우선 열전달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열전달에서는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무차원수가 가장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 부분 특히 열전달에서 정상 상태일 때의 무차원수들 정리는 반드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두 번째는 뭐냐면 정상 상태가 됩니다. 정상 상태. 이 정상 상태에서 뭐냐면 우리가 요걸 하기 전에 이거 하기 전에 뭐냐면 열전달 메커니즘을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열전달 메커니즘은 전도가 있고 대류가 있고 복사가 있죠. 열전달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도만 일어날 수도 없고 대류만 일어날 수도 없고 복사만 일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어떤 복합 메커니즘을 띠고 있다는 기본 전제에서 정상 상태에서의 무차원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더라? 너셀이라는 놈입니다. 너셀. 자, 이 너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왜 이 너셀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체. 자, 이게 뭐냐면 고체에서 열이 전달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여기서는 전도가 돼요. 그래서 고체에서의 열 전달을 우리가 뭐다? 전도가 되죠. 근데 만약에 여기는 유체가 있어요. 이 유체가 차갑건 뜨겁건 간에 이 고체를 통해서 이쪽으로 나가려면 얘가 뚫고 들어가려 했더니 갑자기 뭐가 생기더라? 이 벽을 뚫려 했더니 여기에 뭐가 생기더라? 이렇게 막이 생겨요. 양쪽에 막이 생기죠. 이걸 뭐라 한다? 루이스의 이중경막이라고 하죠. 그죠? 이런 경막이 생기는데 이 경막은 눈으로 측정이 불가하는 열이 눈으로 측정 안 되죠. 그죠? 이건 보이지 않는 길이가 돼요. 보이지 않는 길이. 자, 우리가 요 두께라는 건 L이라는 놈을 알지만 만약에 이 경막의 두께가 생긴 요거는 못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대류라는 놈은 유체가 고체를 뚫고 가죠. 이거를 해석한 부분이 어디냐면 잘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자, 우선은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전도. 자, 전도일 때 우리가 Q 값 구하는 거는 앞에서 배웠죠. 그죠? K의 A의 L분의 델타 T. 우리가 전도에서는 우리가 단위 시간당 어떤 열량을 구하죠. 그죠? 열 속도를 구하는데, 자, 요거 우리가 간단하게 써주면 뭐가 돼요? 면적분의 Q의 얼마? K의 L분의 델타 T죠. 자, 요거 봤더니 킬로칼로리 단위가 면적당 뭐가 되더라? 시간 단위가 돼서 이게 히트 플럭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본 수업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있는데, 이 전도라는 놈은 이 고체의 L이 명확하죠. 온도차가 바깥에 내부의 온도차가 명확하고, 이건 물질의 고유 특성이고, 이 판의 면적이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Q값 금방 구할 수 있죠. 그죠? 열 전달을 공부하는 목적의 첫 번째 뭐다? 열 전달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Q값을 합니다. 왜냐면 열 전달 속도라는 거는 우리가 내복을 입는 이유도 뭐예요? 여기 안에 있는 열이 밖으로 방출될 때 어떻게? 웬만하면 이 열의 속도가 열이 빨리 방출되면 금방 추워지죠. 그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복도 있고, 그다음 우도도 있고, 잠바도 있고, 이렇게 입는 거죠. 그죠? 그런 거를 조절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전도 패턴인데, 이 유체라는 놈은 이 유체가 고체를 뚫어서 이리로 갈 때는 이 전도만큼 뭐다? 명확한 메커니즘이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가지고 우리가 뭐가 나왔냐면, 대류라는 개념이 나왔죠. 그죠? 대류라는 개념이 어떻게 나오냐면, 요거를 갖다가 Q라고 쓰고 똑같은데 L분의 K의 A의 델타 T로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L이라는 거는 뭐냐면 대류라는 거는 지금 뭐예요? 유체가 어디로? 고체로 열이 전달되는 이런, 또는 고체에서 유체로 열이 전달되는 이런 형상을 대류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유체가 고체에서 전달될 때 여기 막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 경막이죠. 이 경막의 두께 눈으로 측정이 안 된다. 그래서 L- 몰라요. L- 모르니까,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이거를 H라고 열전달기에서 H라고 놓고 A의 델타 T로 해서 우리는 이 쿨링의 냉각 법칙을 써서 대류라는 놈을 이렇게 표시를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제일 열전달 왜 배운다고요? 이 속도, 킬로칼로리 퍼 세크라는 열전달 속도를 구해서 이거를 제어하는 기술이 바로 열전달의 핵심 포인트인데, 이거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한다? 우리가 이 H라는 놈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걸 구해야지. A 알죠? 델타 T 알죠? 근데 H라는 못 구하면 Q값 못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다? 이걸 모르니까 H값 모르는 거죠. 이거 모르니까 Q값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식이,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냐면 물질의 어떤 우리가 실험식을 통해서 구하자라는 개념이 바로 뭐다? 너셀이라는 놈을 유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 H값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셀이라는 놈을 갖고 왔는데, 이 너셀이라는 놈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K의 HD로 표시합니다. K의 HD, 열전달분의 대류열전달 B. 즉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이렇게 판이 있죠. 고체에서 되는 열전달이 더 잘 되냐, 유체에서 고체로 유체에서 고체로 전달되는 요 부분에서 열전달이 잘 되냐, 고체만 있을 때 잘 되냐, 요거의 B를 표시한 게 바로 뭐가 되더라? 너셀 넘버가 되더라라는 얘기. 제가 여기다가 포인트로 써놓죠. 그래서 너셀이 아주 중요하다. 이거보다 아까 제가 BO2도 한번 비영상에서 봤죠. 이거보다 전도 열전달분의 대류 열전달이 되죠. 전도 열전달분의 대류 열전달의 B. 즉 대류가 잘 되냐 전도가 잘 되냐라는 거를 여기다 표시를 해놓은 거죠. 그때 너셀 넘버라는 놈이 나온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구했는데, 이 너셀 넘버는 KHD로 정의내려서 이렇게 너셀이라고 했는데, 이 너셀 넘버를 만약에 실험에 의해서, 이런 거는 우리가 이걸 실험식에 의해서 어떤 숫자를 구해내면, 이거 알죠? K값 알죠? D값 아니까 뭘 구한다? H값 구하죠. 그래서 Q값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셀 넘버가 무지 중요해요. 그래서 너셀 넘버라는 놈을 갖다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 그러면, 이 너셀 넘버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또 어떻게 쓸 수도 있냐. 이거 K분의 1로 쓸 수 있죠. K분의 1로 쓸 수 있고, HD분의 1로 쓸 수 있어요. K분의 1, H분의 1. K라는 거는 열전도도의 저항이죠. 이 K분의 1은 열전도의 저항이에요. 그러면 이거 전도 열저항분의, 다른 말로 하면 전도 열저항분의 뭐가 된더라? 대류 열저항이 되죠. 그죠? 요거를 다른 말로 바꿨더니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 의미, 너셀의 물리적 의미를 한번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너셀. 이게 너셀은 제가 좀 이따 요거는 물리적 의미는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하시고. 이 너셀이랑 그 다음에 요 너셀이라는 거, 여기다는 제가 에버레지를 뺐어요. 그냥 평균의 의미고. 너셀은 두 가지를 꼭 암기하셔야 돼요. 너셀이라는 거 요거 국부. 어느 한 점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판이 있는데 어느 한 점에서의 여기에서의 그 대류와 전도의 열전달 비를 갖다가 국부 너셀이라고 그래요. 국부 너셀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지를 한번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D분의 X 되죠. D분의 X. D분의 X. 자, 이거는 뭐다? 총 온도 9배분의 총 온도 9배분의 뭐다? 표면에서의 뭐다? 온도 9배. 물리적 의미 꼭 외우시고. 그 다음에 너셀 넘버 D분의 X. 시험 문제 D분의 X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자, 여기 X라는 건 뭐다? 열 경계층에서의 뭐다? 두께에 대한 거리 X. 그게 무슨 얘기냐? 여기 요 고체 있죠? 경계층에 들어서 요 두께 있죠? 요 두께. 요거를 X라고 그래요. 아까 모른다고 그랬죠? 경막의 두께 X. 이거 쉽게 해서 경막계수라고 읽어도 돼요. 경막의 두께. 경막 두께. 그 다음 이거 임의의 직경 T. 요거에서 단위가 없어지죠? 묻혀오면 되죠. 그죠? 근데 제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 요걸 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너셀이라는 놈을 평균 너셀 넘버를 우리가 구할 때 우리 이 평균 너셀 넘버는 어떻게 구해지는지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국부 너셀의 몇 번이다? 2배가 바로 평균이더라. 그래서 시험 문제 요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부 너셀 넘버 있죠. 제가 여기다가 좀 간단히 정리하면 이 국부 너셀 넘버라는 놈을 갖다가 우리가 예전에 이걸 암기하는 식이 나왔어요. 얼마냐면 0.332에 무식하게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세제곱근에 어떻게 되냐? 1 마이너스 x0에 x에 얼마? 3분의 4승이 되더라. 요거의 루트 얼마? 세제곱근에 플란트 넘버에 뭐다? 레이놀즈 수 이렇게 해서 자 너셀 넘버는 좀 이따 요거 끝난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뭐다? 레이놀즈와 플란트 넘버의 함수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런 얘기는 제가 앞에서 이론 공부를 어느 정도 해오셔야지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내용들이 여기 정리가 다 돼 있다라는 거. 요걸 정리를 하셔서 그럼 시험 문제에서 너셀 나오면 물리적을 알아야 되고 식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되죠. 그 너셀 넘버가 무지 중요한 거예요. 너셀 넘버. 자, 그러면 다시 제가 따라와서 이 너셀 넘버의 의미를 갖다가 다시 한 번만 좀 여기다 설명을 해주고 오늘 여기 너셀까지만 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셀이라는 의미 제가 한 번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너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너셀 뭐다? 이 너셀이라는 놈 아까 얘기했어요. K에 HD 요거 있고 그 다음에 국분 너셀이 있어요. 얼마? X에 D분의 X라는 국분 너셀의 의미가 있고 자 여기서 평균의 너셀은 어떻게 된다? 2배의 국분 너셀의 2배 이렇게 되죠. 그죠? 요런 의미들 꼭 정리하시고 뭐 이렇게 정리된다. 근데 이 너셀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럼 아까 너셀 왜 어떻게 구한다? 실험에 의해서 구하면 되죠. 실험인데 이 너셀이라는 건 특히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구해야 돼요. 너셀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연대류일 때 구하는 식이 있고 자연대류일 때 그 다음에 강제대류일 때 구하는 식이 있습니다. 자연대류일 때는 어떤 물질의 열, 온도차, 연력학 제2법칙에서 높은 데서 열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형태의 그 연력학 제2법칙을 적용할 때는 우리가 자연대류일 때 너셀 넘버는 우리가 뭐다? 펑션이 그라포스 넘버의 플란트 넘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강제대류일 때 너셀 넘버는 뭐다? 펑션이 뭐다? 레이놀즈의 플란트 넘버가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플란트 넘버 나왔는데 갑자기가 아니죠. 이론 정리해갖고 오셨으면 이거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수업할 때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너셀일 때 자연대류일 때 너셀, 강제대류일 때 너셀 이렇게 해서 그라푸스와 플란트 넘버 요거에 또 나중에 요거 곱하면 뭐가 되냐면 요게 라이수가 됩니다. 이거 곱하면 뭐가 되더라? 이게 뭐가 되더라? 피크린 넘버가 됩니다. 열 전달에서 무차함수가 무참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하시고 여기서 이제 측류냐 자연대류, 강제대류 이제 자연대류냐 강제대류냐라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자연대류냐 강제대류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측류냐 난류냐 전이 영향에 따라서 이제 구할 수 있는 식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너셀 그래서 이제 아까 첫 번째 여기서 뭐다? 너셀이라는 놈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 펑션이라는 거예요. 함수 그라푸스 플란트 넘버 레이놀즈 플란트 넘버가 뭔지 의미상에 꼭 아셔야 된다라는 거 꼭 해야 되고 이때 이 너셀을 갖다가 이런 너셀 넘버가 나오면 우리가 이걸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해석 물리적 해석 또는 물리적 특성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뭐다? 이거 무차원수죠. 무차원수. 그 다음 무차원수다 쓸 수 있고, 그 다음 뭐다? 국부에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 평판에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원통에서도 쓸 수 있다라는 기본적으로
무차함수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 무차함수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뭐 구하기 위해서? H 구하기 위해서. H 구하려면 너셀 넘버를 구해야 되는데 너셀 넘버는 뭐다? 물질의 국부일 때랑 평판일 때랑 원통일 때 다 틀리죠. 그죠? 그걸 가지고 너셀을 딱 실험에 의해서 구해지면 저 값이 나오면 우리가 뭐다? K값 알고 D값 알고 H값 구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두 번째 너셀이 약한 1에 가깝다. 이거 무슨 의미냐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너셀이라는 건 아까 K의 HD로 표시한다고 그랬죠. 그죠? 결국은 이게 1이라는 거는 K가 H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죠. 그죠? 뭐죠? 뭐가? 결국은 뭐다? D가 1로 가면서 K가 HD와 가까이 가는데 요거를 갖다가 이거일 때는 우리가 뭐냐? 대류 효과가 미미하다. 효과 미미. 대류 효과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너셀이 1이다. 이거는 결국 무슨 얘기다? 완전 전도만 일어난다. 완전 전도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너셀 넘버가 크다라는 건 이게 크다라는 건 H가 크다는 건 너셀이 클 때는 너셀과 H는 비례하죠. 열전달계에서 크다. 너셀 넘버 크죠. 너셀 넘버 크다라는 얘기는 결국 H값도 크다라는 얘기다. 이렇게 이해할 수 대류에서 유체가 고체로 열이 잘 전달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다음에 여기서 세 번째는 이거 반드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대류냐 강제대류냐. 자연대류일 때 펑션은 뭐다? 그라푸스라는 넘버와 플란트 넘버. 그 다음 펑션은 뭐다? 레이놀즈와 플란트 넘버. 이 두 가지 기본적으로 정리하시면은 나머지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플란트 넘버 하나만 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근데 여기서 갑자기 너셀 넘버라는 의미는 뭐 구하기 위해서 H값 구하기 위해서 너셀 구했죠. 근데 너셀을 구하려고 봤더니 갑자기 요 두 가지 동시에 플란트 넘버라는 놈이 또 나왔어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뭐다? 두 번째는 플란트 넘버라는 놈을 꼭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걸 뭐라고 그런다? 플란트 넘버라고 얘기해요. 이 플란트 넘버 어디서도 나오냐면 우리가 유체역학에서 경계층, 앞에서 경계층. 이 플란트 넘버의 정의부터 우선 간단하게 쓴다 그러면 뭐냐면 알파분의 뷰가 돼요. 알파분의 뷰. 이거 뭐예요? 알파 열확산계수 동점도. 약분하니까 뭐가 되더라? 단위가 없죠. 그죠? 자, 이거 뭐다? 이거는 열 확산계수가 되고 이거는 동점도 계수가 됩니다. 동점도 계수. 이 두 가지 비가 있다라는 거 한번 확인하시고 이거 물질적 의미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아까 요 알파 값 어떻게 했냐면 로우의 CP의 얼마? K 값이었고 이거 뭐다? 로우의 얼마? 절대점도 뮤죠. 그럼 요거 곱하면 얼마다? 로우의 K의 얼마다? 로우 K의 뮤의 로우의 CP 되더라. 약분되면서 이건 어떻게? K의 뮤의 CP 됩니다. 자, 요거 구하면 어떻게 되다? 열전도도 정합비열 점도 곱하면 뭐가 되다? 단위가 없어집니다. 그럼 이게 플란트 넘버가 뭐냐? 그럼 이거는 뭐냐? 열확산이에요. 어떤 유체는 열과 속도가 동시에 움직이죠. 유체가 움직일 때 열만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 유체라는 놈이 이 플루이드가 여기에 뭐가 있거든요? 얘가 속도를 가지겠죠. 얘는 자체 속도와 뭘 갖고 움직이냐면 반드시 열을 갖고 옵니다.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플루이드가 열과 속도를 가지고 움직인다. 그래서 이때 이게 움직일 때 내가 앞으로 얘가 유체가 멈춰 왔는데 여기 왔는데 속도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열은 지금 여기 따라온다. 열. 거꾸로 속도랑 열이 동시에 움직이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속도가 여기인데 열이 벌써 여기부터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열이 저기까지 빨리빨리 느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경계층이라는 영역을 앞에서 배웠지만 이게 뭐냐면 속도 경계층과 두께라는 얘기예요. 속도가 어느 요 지점에서 두께 이건데 열은 요만큼 뿐이 안 오더라. 요만큼 뿐이 요 두께가 열 경계층은 요만큼 속도는 요만큼 속도가 더 빠른 거죠. 이럴 땐 이건 예를 들어 속도 경계층 이거보다 열 경계층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요거의 비를 갖다가 플란트 넘버로 표시했다. 그래서 열과 속도의 개념을 갖다 종합해서 나온 무차함수가 플란트 넘버인데 이걸 조합하면 결국 뭘 구할 수 있다? 우리가 너셀 넘버라는 식을 구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열확산계열의 동점도 계수 이렇게 표시를 하고 요거의 물리적 의미를 갖다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에 아주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플란트 넘버는 열확산계수와 동점도 계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시험 문제 플란트 넘버에서 중요한 거 여기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플란트 넘버의 의미, 해석. 항상 무차원수 나오면 자, 식 외우고 물리적 의미하고 그 다음에 플란트 넘버의 의미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이거의 특성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나왔던 거, 기사 시험에도 나왔고 예를 들어서 플란트 넘버가 1보다 클 때, 플란트 넘버가 1일 때, 플란트 넘버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 보통. 플란트 넘버 1보다 크다. 자, 보세요. 플란트 넘버 1보다 크다. 이게 알파보다 크죠? 결국 속도가 이때는 뭐다? 속도 경계층의 두께가 속도 경계층이 뭐보다 크더라? 열 경계층보다 크더라. 열 경계층보다 크더라. 플란트 넘버가 이거 얼마? 같더라. 이거 얼마다? 열 경계층이 더 크더라.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플란트 넘버의 특성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포인트를 두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사실을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뭐냐면 이거 시험 문제에서 뭐 나왔냐면 플란트 넘버가 1일 때는 뭐다? 요거는 옆에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 기체가 있고 플란트 넘버가 1보다 큰 물질 플란트 넘버가 1보다 작을 때는 우리가 이게 액상금속이 있습니다. 액상금속. 그 다음에 여기서 플란트 넘버가 1보다 큰 거는 정리를 하시는데 자 우선 뭐가 있냐면 우리가 부동액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부동액이 뭐냐면 에틸렌 글리콜이 됩니다. 에틸렌 글리콜. 자 요거를 뭐라 그런다? 우리는 부동액이라고 합니다. 부동액.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글리세린이 있습니다. 글리세린. 또는 에틸렌 글리콜 그 다음에 글리세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뭐가 되고 또 하나 얘기한다 그러면 이게 기름류 있죠. 오일류. 자, 요거 하나 더 얘기하면 뭐다? 오일류가 여기에 속한다. 그래서 이게 그 플란트 넘버의 의미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플란트까지 했는데 너셀과 플란트에 의해서 그 결정되는 무차원수들이 있고 여기 그라푸스가 있고 레이너즈가 있는데 이때는 뭐다? 뭐 자연대릴 때 그라푸스 여기는 열 팽창계수 베타가 들어가서 부피 팽창계수 베타가 계속 있다라는 거 설명하면서 이거 설명을 쭉 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플란트 넘버다. 제가 이제 이론 수업하기 앞서서 이렇게 좀 무차원수 정리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무차원수가 한 20개,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있는데 이거는 머릿속에 딱 정리를 해놓고 본 수업 들어가기 전에 너셀은 뭐다? 플란트 넘버가 뭐다? 이 정도는 머릿속에 앉아서 탁탁탁 아까 노트 하나 만들려고 그랬죠? 그 안에다가 소스를 정확하게 넣으시면 어느 정도 이걸 계속해서 화공은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만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일주일 안 하면 다 까먹습니다. 항상 계속적인 반복 학습으로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 항상 공부하실 때는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좀 큰 어떤 스코프를 놓고 책 한 권을 요번에는 뭐 한 달 걸릴 거 15일 걸리고 15일 걸릴 거 한 2주 걸리고 2주 걸릴 거 뭐 한 3일 만에 끝내고 3일 걸릴 거 하루 만에 끝내서 요점만 딱딱딱 어떤 부분이 어떻게 중요한지를 정리하는 이 시간이 바로 제가 여기서 말하는 그 실강할 때 포인트만 짚어주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우선은 이론 정리는 화공에듀 사이트라든지 또는 뭐 기본적으로 자기가 어떤 전공책을 가지고 어느 정도 공부한 상태에서 여기 오셔서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아마 효과적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화공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문제의 문답형 문항을 쓸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제가 오늘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플란트 넘버 자 앞에서 말했던 레이너즈 CD 항력계수, 패딩의 마찰계수, 비정상 상태에서 F4, 프레 넘버, 그 다음 뭐다 CD, 비오트 넘버, 그 다음에 너셀 넘버와 플란트 넘버까지 한번 설명했습니다. 플란트 넘버와 너셀 넘버가 합쳐지면서 뭐가 나왔더라? 이제 그라푸스 넘버가 나왔고 레이놀즈가 나왔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해서 아까 그래서 이거 뭐냐면 그라푸스 넘버 자연대릴 때 플란트 넘버 곱하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라이수가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면 레이놀즈의 플란트 넘버 곱하면 이거 뭐다? 피크린 넘버라는 놈이 돼요. 또 이런 식으로 이거 무차원 곱하기 무차원이니까 이것도 무차원이죠. 이러한 무차원 수들의 의미들이 많기 때문에 열 전달에서는 반드시 이걸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서는 이게 물질 전달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딱 보니까 이게 너셀 넘버가 어떻게 구했어요? 아까 너셀 넘버라는 건 열 전달과 뭐 물질 전달하면서 뭐가 되냐면 여기 플란트 넘버라는 의미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 너셀가 이제 뭐냐면 이거는 이제 열 전달에서 필요한 열 전달과 물질 전달이 같이 접목이 된 식이 있어요. 이거를 쉐르드 넘버 펑션에 뭐가 된다? 슈미트 넘버가 되고 이거 레이놀즈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레이놀즈 때 강제대로일 때 이 두 가지
이거는 보다 열 전달, 이거는 물질 전달에서 너셀과 같은 의미로 쉐르드 넘버, 플란트 넘버와 같은 의미로 슈미트 넘버를 쓴다. 이렇게 해서 무차원수 쭉 정리하면 되고, 무차원수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후르드 넘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하기 전에 앞으로 제가 말이 좀 빠른데 이 부분을 정리하시면서 향후 이제 우리가 이 화공에 대해서 정리한 이론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 노량진 행정고시학원에서 지금 하는 이 박무가 행정고시학원에서 하는 이 실강을 같이 동시에 들으신다면 아마 기본적인 내용 정리는 반드시 쉽게 정리가 되실 거고, 제 수업 방식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화공은 이렇게 할 거고 서민은 분명히 제가 강의를 나눠드리고 그 다음 주에 정리를 해갖고 오시면 문제를 만들어서 서로 스터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보 공유를 계속하면서 나름대로의 패턴을 이어간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마치고 하여튼 뭐 화공섬유 준비하시는 분들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게 제가 나름대로 진도는 빼는데 우선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많은 과목을 제가 이거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론 정리와 나름대로의 어떤 그 포지션 모든 만약에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저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같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틀리지 말아야 될 것, 눈으로 풀어서 틀리지 말아야 할 거는 꼭 풀 수 있다라는 신념으로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잡아놓은 다음에 하나하나씩 이제 거기다가 이제 쌓아나가면 아마 쉽게 적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좀 강의 들으시다 고생들 많으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아마 강의실이 좀 바뀔 것 같아요. 요즘 큰 강의실로 바뀐다고 하니까 그때 바뀌면 우선은 다시 이제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스터디라든지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화공 공부 방법, 섬유 공부 방법 그것만 이해하지 말고 결국은 나중에 향후 화공 섬유를 공부했다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향후 이 부분을 다시 공무원이나 공사공단에도 한번 도전을 해서 이런 부분을 예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은 뭐 나중에 제가 질문할 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